2026년 3월 1일 새벽 4시 17분, 페르시아만 한복판에서 30만 톤짜리 유조선 한 척이 멈춰섰습니다. 엔진을 끈 게 아니었어요. VHF 무선 채널 16번에서 갑자기 아랍어와 영어가 뒤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선교에 있던 선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즉시 항행을 중단하라.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명령이다. 이것으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완전히 다친 적 없던 분이 다쳤습니다.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때도,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그 어떤 전쟁에서도 열려있던 그 길이 이번엔 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이 다음입니다. 그 유조선이 싣고 있던 건 단순한 기름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하루 동안 쓰는 원유의 2배 분량이었습니다. 선장은 멈추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함정 5척이 반경 2km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 배는 그렇게 페르시아만 한가운데에 닻을 내리고 멈춰섰고, 그날 새벽에만 유조선 30척이 똑같이 멈췄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해협 밖에서 대기 중인 선박이 200척을 훌쩍 넘어섰어요. 세계에서 가장 바쁜 바닷길이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며칠 안에 풀려야 정상이죠. 이란이 설마 버틸 수 있겠냐고 국제사회가 압박을 가하면 결국 뚫릴 거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해협 통행 양은 봉쇄선언 사흘 만에 평소의 30% 이하로 급감했고, 뉴욕타임스는 역사상 처음으로 호르무즈가 실질적으로 봉쇄됐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세계 LNG의 22%가 지나는 그 길이 막힌 겁니다. 70년 전 오일 쇼크 때도, 냉전이 절정이던 시절에도 이 해협은 열려 있었어요. 지금은 닫혔습니다. 그것도 이번이 처음으로. 선원들이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잔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요? 3월 1일 새벽 이후 나흘째 해협 밖에 대기 중인 유조선에 탔던 한국인 항해사가 위성전화로 아내에게 전한 말입니다. 그 배는 싣고 온 기름을 부두에 내려놓지도 못한 채 공해 위에 떠 있었고, 정박수당도 보험 보장도 없이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던 기름의 95%가 모두 그 해협을 지나야 한다는 사실이거든요. 대체 어쩌다 이 나라가 이 해협 하나에 이렇게 묶이게 됐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 해협이 막히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숫자부터 뜯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55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 안에서 유조선이 실제로 다닐 수 있는 구간은 10km 이내예요. 그리고 그 10km가 전부 이란 영해 안에 있습니다.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잠글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문제는 그 10km짜리 수로를 통해 하루에 원유 2천만 배럴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하루에 쓰는 원유의 약 20%가 이 길 하나로 다 나옵니다. 서울 면적의 5배도 안 되는 수로가 지구 에너지의 5분의 1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지금 막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더 극단적입니다. 전 세계 평균이 20%라면 한국은 수입 원유의 95%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중동에서 오고, 그 중동 원유의 거의 전부가 이 길로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숫자로 체감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하루에 약 280만 배럴의 원유를 씁니다. 이 중에서 호르무즈를 통해 들어오는 게 266만 배럴입니다. 이 길이 완전히 막히면 한국은 하루에 14만 배럴만으로 버텨야 하는 겁니다. 정유소 가동률이 5%대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기름이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가고, 공장이 안 돌아가면 수출이 멈추고, 수출이 멈추면 이 나라 경제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어디에서 먼저 시작되는지가 문제입니다. 전쟁이 터진 건 2월 28일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하는 에피퓨리 작전을 단행했고, 이란 강경파는 바로 다음 날인 3월 1일 새벽에 해협 봉쇄로 맞불을 놨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금세당의 WTI 유가 선물은 60달러 후반에서 한때 75달러까지 치솟았고, 전쟁 9일째 되던 날에는 배럴당 111달러를 돌파했습니다. 9일 만에 60%가 올랐어요. 전쟁 개시 전 한국 정부는 올해 국제유가를 배럴당 62달러로 전제하고 예산을 짰는데, 그 전제가 단 9일 만에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한국 주유소 기름값으로 환산하면 리터당 3,000원 시대가 바로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주유소 중 일부는 휘발유 리터당 2,800원을 넘어섰고,
경유를 쓰는 화물 기사들은 운행을 줄이거나 아예 세워두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LNG입니다. 기름만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LNG의 22%도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한국이 카타르에서 가져오는 액화 천연가스도 전부 이 길을 지나거든요. 겨울철 난방의 핵심, 발전소 연료의 핵심, 산업용 열원의 핵심이 그 좁은 길에 달려있는 겁니다. 봉쇄가 이어지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동시에 뛰어오릅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가스비가 오르고 전기요금이 오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폭발하면 한국의 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지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추적해 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번 봉쇄의 진짜 무서운 점은 유가 상승 그 자체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인 두바이 국제공항이 나흘째 폐쇄됐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공 노선이 줄줄이 끊겼습니다. 유조선에 붙는 해상보험료는 이미 평시에 7배로 뛰었어요. 보험이 없으면 배가 못 뜨고 배가 못 뜨면 기름이 안 옵니다. 보험료 7배는 곧 운임 급등으로 이어지고 운임이 오르면 공장에서 쓰는 원재료 값이 올라가고 원재료 값이 오르면 소비자가 마트에서 집어드는 모든 상품의 가격이 뛰어오릅니다. 이 연쇄고리가 한국의 어느 공장에서 어느 골목에서 먼저 터지게 되는지 그 내막을 뒤에서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란이 어떻게 세계 경제에 목줄을 쥘 수 있게 된 건지 그 구조부터 뜯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생긴 게 특이합니다. 입구는 55km로 그럭저럭 넓어 보이지만 유조선이 실제로 다닐 수 있는 항로는 북쪽 방향과 남쪽 방향 각각 3km씩 총 6km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항로 전체가 이란 영해를 관통해야 합니다. 국제법상 해협에는 무해 통항권이 인정되는데 이란은 여기에 전시에는 예외라는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혁명수비대 함정이 항로 위에 진을 치면서 무해 통항은 말뿐인 권리가 됐습니다. 누구도 강제로 통과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란의 수중에 실탄이 있는 이상 법리 논쟁은 의미가 없었어요. 실제로 3월 초 그리스 국적 유조선 한 척이 강행 통과를 시도했다가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에 의해 납포됐고 그 이후 자발적으로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은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사과 창고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창고에서 과일을 꺼내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문이 옆집 담벼락에 붙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옆집이 눈을 감아줬는데 어느 날 옆집이 자기 담에 자물쇠를 채운 겁니다. 이게 지금 호르무즈 상황입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는 이란의 무기날에 이 창고문을 사용해왔고 이란은 한 번도 자물쇠를 채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들 영원히 열려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박살났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창고문을 대체할 다른 문을 수십 년 동안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회 송유관이 있긴 하지만 그게 하루 물동량의 7분의 1밖에 못 감당한다는 건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에픽 퓨리 작전을 단행합니다. 이란의 핵시설 6곳과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했고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망 가능성까지 외신에서 보도됐습니다. 이란 내 강경파가 권력을 장악했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어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라. 그 카드가 바로 호르무즈였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군사력으로 미국에 맞서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해협을 잠가버리면 단 하나의 결정으로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어요. 핵폭탄보다 빠르고 미사일보다 조용한 방식으로요. 실제로 봉쇄 선언 이후 이란 강경파는 내부 방송에서 우리는 경제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군사 충돌에서 패배했지만 해협이라는 단 하나의 카드로 미국이 이길 수 없는 게임판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효과가 있다는 걸 유가 111달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왜 이렇게 취약한 구조가 된 걸까요?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한국은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에너지 자립을 외쳐왔지만 50년이 지난 지금도 에너지의 93%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중동 원유가 싸고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다변화 투자를 미뤄왔고 그 미룸이 누적되어 95% 의존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값싼 중동 원유는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받쳐준 연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구조적 덫을 더 깊이 파게 만든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싼 맛에 안주하다가 덫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그 덫이 지금 완전히 잠겼습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평상시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달만 이어지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봉쇄에는 중국이라는 변수가 끼어 있습니다. 이란은 봉쇄를 선언하면서도
우호국 선박은 통과를 허용한다고 했는데 그 우호국이 사실상 중국입니다. 중국 선박은 해협을 통과하고 있어요. 즉 이번 봉쇄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겨냥한 선택적 봉쇄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고 한국 국적 선박은 통과가 거부됩니다.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동안 중국 기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를 쓰면서 한국 기업과 경쟁하게 됩니다. 단순한 에너지 위기가 아니라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자체가 무너지는 구조적 위기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미노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실제 산업 현장은 괜찮았을까요? 아닙니다. 봉쇄가 시작된 지 3주가 지난 시점에서 피해는 이미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번지고 있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3월 19일 발표한 보고서는 냉정했습니다. 봉쇄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한국 제조업의 평균 생산 비용이 최대 11.8% 상승한다는 분석이었어요. 화학 제품은 14.84%, 비금속 광물은 12.09%, 도로 화물 운송은 8.2%가 오릅니다. 숫자가 낯설게 느껴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가게에서 파는 물건 가격이 평균 10% 이상 오른다는 뜻입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뛰고 공장이 비용을 못 감당하고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는 순서로 경제가 식어가는 겁니다. 라면 한 봉지, 두부 한 모, 과자 한 봉지에 모두 플라스틱 포장재가 들어갑니다. 그 포장재 원료가 납사고, 납사 원료가 원유입니다. 기름 한 방울이 식탁까지 오는 경로가 이렇게 빽빽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미노의 첫 번째 패는 정유사입니다. 원유가 안 들어오면 정유사 가동률이 떨어지고 가동률이 떨어지면 납사가 줄어듭니다. 납사는 에틸렌, 프로필렌 같은 기초 석유화학 원료인데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과 합성 섬유를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재료예요. 납사 공급이 흔들리면 그 아래의 모든 화학 제품이 연쇄적으로 부족해지고 그게 포장재가 되고 자동차 부품이 되고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화학 약품이 됩니다. 반도체 공장이 기름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싶겠지만 반도체 세정 공정에 쓰이는 특수 화학 물질의 원료가 바로 이 납사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막히면 반도체도 간접적으로 흔들립니다. 두 번째 도미노는 중소 제조업체입니다. 대기업은 원유를 직접 비축하거나 해지 계약을 통해 가격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다릅니다. 현금 여유도 없고 금융상품을 활용할 전문 인력도 없어요.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그냥 오른 값을 그대로 맞닥뜨려야 합니다. 부산의 한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주처는 납품가를 올려주질 않고 원재료는 올라가고 이러다 진짜 문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중소기업이 전국에 수만 곳입니다. 이 기업들이 흔들리면 그 안에서 일하는 수백만 명의 고용이 함께 흔들립니다. 한국무역협회 분석에 따르면 유가가 10% 상승할 때 수출 물량은 2.48% 감소하고 전체 수출액은 0.39% 줄어드는데 유가가 이미 60%나 뛰었으니 이 수치가 몇 배로 불어난다는 건 어렵지 않게 계산됩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세 번째 도미노입니다. 화물기사들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정유 가격이 리터당 2,500원을 넘어서면서 하루 운행비가 수입을 초과하는 기사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운행을 멈추면 수입이 없고 운행을 계속하면 적자가 납니다. 이 선택지 앞에 선 기사들이 지방 고속도로 휴게소에 트럭을 세워두고 기다리는 풍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화물기사가 멈추면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항구로 가지 못하고 마트에 들어올 식품과 생필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물류 위기로 전환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물류 위기는 다시 생산 위기로, 생산 위기는 다시 고용 위기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봉쇄가 터진 직후 뜻밖의 수혜주가 생겼습니다. 바로 한국조선업입니다. LNG 운반선 수요가 폭발했거든요. 호르무즈를 통하지 않는 대체 에너지 루트, 미국 LNG, 호주 LNG를 실어 나를 대형 운반선이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배가 됐습니다. 현재 전 세계 LNG 운반선의 절반 이상을 만드는 곳이 한국조선소입니다. 수주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는 반면 정작 그 배를 만들 철강 가격이 생산비 상승으로 덩달아 오르고 있다는 아이러니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위기는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지만 그 기회를 누릴 여유가 있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고가 대응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응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뒤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봉쇄 선언 직후 한국 정부는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봉쇄 당일 관계부처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비축유 방출을 포함한 전방위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3월 중순에는 2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고 정부는 여수와 거제 등 국외 비축기지에 보관 중인 비축유를 꺼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정부가 200일분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시청자들은 안도했습니다. 200일이면 반년이 넘으니 그 정도면 버틸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근데 그게 전부 착시였습니다. 200일분이라는 숫자를 뜯어보겠습니다. 이 수치는 현재 한국이 사용하는 하루 원유 소비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게 아닙니다. 비축유는 IEA, 즉 국제에너지기구의 권고 기준인 91분을 초과 달성했다는 의미에서 나온 숫자예요. 문제는 비축유를 방출한다고 해서 유가가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축유는 공급 부족을 일시적으로 메울 수 있지만 시장 가격은 지금 당장 얼마나 부족한가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부족해질 것인가로 결정됩니다. 현물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실제로 정부가 비축유 방출을 공식 검토한다고 발표한 날 유가는 오히려 0.3% 더 올랐습니다. 시장은 정부 발표를 믿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탈출구는 우회로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홍해 쪽으로 연결된 송유관을 가지고 있고 UAE도 오만만으로 나가는 우회 파이프라인을 운영합니다. 겉으로는 우회 경로가 있으니 괜찮다는 논리가 가능해 보였어요. 근데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우회 송유관들의 총 수송 능력은 하루 350만 배럴 수준입니다. 호르무즈를 통해 지나가던 하루 물동량이 2천만 배럴이니 우회 송유관이 감당할 수 있는 건 전체의 7분의 1뿐입니다. 나머지 6분의 5는 갈 곳이 없어요. 우회 송유관을 썼을 때 수송 비용이 5,080%나 더 든다는 사실도 유가를 더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출구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좁은 쪽문 하나만 열려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카드는 트럼프였습니다. 한국은 미국 동맹이니 미국이 해군력으로 해협을 뚫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미 항모전단이 호르무즈 인근에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호르무즈는 쓰는 나라가 지켜라. 미국은 이미 자국 셰일오일로 에너지 자립을 이뤘기 때문에 이 해협이 막혀도 미국 경제에 직접 타격이 없습니다. 트럼프는 이 상황을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청구서를 달리는 기회로 활용했어요. 한국은 파병 여론도 싸느라고 미국의 요구에 응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협을 스스로 뚫을 군사력도 없는 상황에 갇혔습니다. 비축유도 막히고 우회로도 막히고 미국도 등을 돌린 겁니다. 겉으로는 정부가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포장했습니다. 25조 원 추경은 화려해 보였지만 실제 에너지 수급 안정 예산이 얼마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석유류 최고 가격제, 알뜰주유소 가격 단속 같은 조치들이 나왔지만 이건 유가를 낮추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보이는 가격만 통제하는 겁니다. 공급이 부족한데 가격만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재고가 먼저 바닥납니다. 실제로 3월 셋째 주부터 일부 지역 주유소에서 경유 품절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산업용 중유를 쓰는 공장들은 기름을 구하지 못해 가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 개의 출구가 모두 막힌 자리에서 위기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축유도 유가를 못 잡고 우회로는 수요의 7분의 1만 소화하고 미국은 등을 돌렸습니다. 이 세계별 포위망 안에 5,100만 명이 갇혀 있는 겁니다.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고 먼 중동의 이야기 아니냐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이야기입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고 가스비 고지서 숫자가 바뀌고 마트 물가가 뛰고 화물 기사가 트럭을 세우고 중소기업 사장이 문을 닫는 이야기예요. 호르무즈에서 벌어지는 일이 인천공단의 공장 가동률을 바꾸고 부산항구의 물동량을 바꾸고 서울 골목 식당 사장님이 사는 재료비를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영향은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위기를 처음 겪는 게 아닙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는 이런 구조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요. 에너지 다변화, 공급망 다각화라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중동 원유 의존도는 그때와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수입 원유의 95%는 여전히 호르무즈를 통해 들어오고 있고 대체 공급망은 여전히 구호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발 에너지 충격 때 뼈저리게 배웠다고 했지만 구조는 그대로였습니다. 시차만 다를 뿐 같은 길 위에 또 서 있는 겁니다. 경고를 받고도 움직이지 않은 결과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지금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미국산 LNG 장기 계약 확대, 호주와 카타르 외
아프리카 신흥 산유 국가의 공급망 구축, 그리고 원전 확대를 통한 전력 자립 강화를 핵심 과제로 꼽습니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당장 내일 효과를 볼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데는 최소 10년이 필요하고 그 10년 동안 우리는 또 다른 위기가 올 때 지금과 같은 자리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이 지금이라도 에너지 다변화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번에도 위기가 지나면 원래 구조로 돌아갈 것이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이 채널에서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보이는 경제 위기가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끝까지 추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경제는 결국 위기의 신호를 먼저 읽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임이거든요.